책 읽어주는 미주놀. 여러분 드디어 책 읽어주는 미주놀이 본가로 다시 컴백했습니다. 요즘 캥거루족들이 늘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드디어 다시금 본가로 컴백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거 왔다 갔다 채널 너무 힘들다, 한쪽에서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 좀 충분히 준비가 됐고요. 자,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주제입니다. 월가는 어떻게 투자를 결정할까? 월가는 어떻게 투자를 결정할까? 뉴욕 증시의 대장주 애플의 주가는 2018년 2월 주당 40달러대 중반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애플에 대해 아이폰 매출이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며 중립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년에는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폰 실적이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매도로 투자 의견을 더 낮췄습니다. 그러던 골드만삭스가 23년 3월 거의 6년 만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기반으로 서비스 부문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두 손을 든 겁니다. 애플의 주가는 18년부터 23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3년 7월에는 주당 198달러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리서치 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면 낭패를 봤을 겁니다. 월가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흐릅니다. 정보는 효율적 자본시장을 이룬 근간이죠.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로이터, CNBC, 마켓워치, 밸런스 등 각종 미디어에서는 24시간 돈과 관련된 뉴스를 쏟아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제프리스, 스티펠, 에버코어 ISI 등 여러 IB는 경제와 시장을 분석하는 리서치 보고서를 펴냅니다. 리처드 번스타인, 울프 리서치, BCA 리서치, 스트레티가스, 펀드 스트리트 등 독립 리서치 회사들도 읽을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듣는 거 많으시죠? 공부하셔야 돼요. 정보는 넘칩니다. 물론 거짓 정보도 있죠. 돈이 되는 정보를 잘 골라내 소화하고 그걸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하는데 성공 투자의 관건입니다. 월가에서 30년 이상 실제 투자를 해온 윤 CIO는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떻게 좋은 정보를 골라낼까요? 자, 질문입니다. 윤재성 CIO님은 월가에서 30년 이상 일했습니다. 매일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직업에 몸담고 계신데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답변. 투자 판단을 하는 데는 뉴스, 월가에서 나오는 리서치 페이퍼가 중요한 소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블룸버그 뉴스를 봅니다. IB가 내놓는 리서치 페이퍼는 분석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뉴스보다 늦죠. 지금 시장에서 발생한 일 중 무엇이 이슈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블룸버그 뉴스를 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룸버그는 종일 모바일 폰과 전용 단말기를 통해 지켜봅니다. 질문. 미국 시장을 다루는 매체는 블룸버그 말고도 CNBC나 월스트리트저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블룸버그를 주로 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답변. 언론 매체는 많죠. 그중 어디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골라내야 합니다. CNBC는 시장이 오를 때는 좀 강세론으로 움직이고 좋지 않을 때는 약세론으로 갑니다.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인기는 좀 더 많지만 노이즈도 많아요. 제가 일부러 CNBC를 찾아볼 때가 있는데 전쟁 등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CNBC에 나오거든요. CNBC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금세 데리고 나와요. 하지만 약간 인기 영합주의에 치우쳐 있어서 매일 보지는 않아요. 블룸버그는 그런 경향이 좀 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새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데도 블룸버그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도 자주 봅니다. 젊었을 때는 꽤 많이 읽었는데 요새는 헤드라인 제목만 훑어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밸런스를 꼭 찾아서 봅니다. 밸런스. 뭘 잘 마치고 아니고를 떠나서 생각보다 다양한 토픽을 다룬 기사가 많거든요. 그리고 꼭 찾아서 읽는 잡지가 있는데 바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제가 월가에 처음 입문했을 때 높은 분들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만 읽는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어려서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이코노미스트에는 오늘 내일 당장 얘기보다는 세계 경제를 멀리 내다보는 이야기들이 많더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매일 가까이에서 시장도 봐야 하지만 멀리서 세계 경제가 어떤 큰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걸 보려고 이코노미스트를 꼭 읽습니다. 질문. 이코노미스트는 예전보다 영향력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전체적인 편집 방향이 좀 진보적으로 기울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조망하는 좋은 글이 많이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리서치 페이퍼는 주로 어디 것을 보십니까? 골드만삭스 등 대형 IB들도 많이 편하지만 독립 리서치 회사들도 많은데요. 답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하고 나서는 리서치 페이퍼를 찾아봅니다. 그런 뉴스와 시장 움직임에 대해 여러 투자자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는 거죠. 시각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나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나오는 보고서를 골고루 봅니다. 질문, 리서치도 거시경제와 종목, 자금 흐름 등 많은 분야를 다룹니다. 어떤 곳이 어떤 분야에서 가장 정확하거나 좋다고 평가하십니까? 답변, 전통적으로 거시경제 분석은 골드만삭스가 좀 강하죠. 지금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안 하치우스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입니다. 주식 전략 쪽에서 골드만삭스는 오른다거나 내린다거나 식의 강한 신념을 담은 주장을 잘하지 않아요. 중간에서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신경 써서 보지는 않습니다. 제일 균형 잡힌 것 같긴 하지만요.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업종 리서치가 괜찮습니다. 자금 흐름 쪽 리서치는 JP 모건에서 나오는 자료를 봅니다. 시장에서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골드만삭스의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월가에서 좋아하는 이코노미스트 3명을 꼽으신다면요. 답변, 하치우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수석 이코노미스트로서 계속 일해왔는데 꾸준히 괜찮아요. 최근에는 시디그룹 리서치의 앤드류 홀렌호스트 이코노미스트도 주시하고 있어요. 젊고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보고서를 읽어보면 논리가 탄탄합니다.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반적 시각이 약세론 쪽이긴 한데 패드 정책이나 거시경제를 예측할 때는 잘 맞추더라고요.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쓴 보고서도 자주 읽습니다. 예전에 브루스 캐스먼이 JP모건의 거시경제 리서치를 이끌 때는 자주 봤는데요. 페롤리는 괜찮긴 하지만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질문, 미래를 다 맞추는 사람은 없죠. 사실 패드가 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월가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은 23년부터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예측합니다. 주장은 틀릴 수도 있고 시각은 바뀔 수 있는데 내세우는 논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답변, 네, 문제는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가 틀리고 있다는 거죠. 에버코어 ISI 에드 하이먼 회장도 그렇고 코너스턴 매크로의 낸시 라자 등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이 23년 경제와 시장을 비관적으로 봤는데요. 미국 경제는 24년 하반기에도 불황 없이 성장하고 있고 뉴욕 주식시장은 22년 10월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틀린 걸까요? 22년 3월부터 패드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SBB 파산 등으로 지역은행 위기가 터졌죠. 그로 인해 미국의 경제가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자 양적 긴축을 해온 패드가 금융위기 확산을 막겠다면서 은행들의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BTFP,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미주널에서도 등을 만들어 긴급 대출을 해줬죠. 23년 9월 기준으로 이를 통해 풀려나간 돈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빌려준 것이긴 하지만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정책 쪽도 봐야 하는데요. 23년 회계 연도에는 GDP 대비 6%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큰 위기에서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수했던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업률이 3%대로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 돈을 쓰고 있어요. 게다가 연방정부는 23년 1월에 부채 한도가 상한에 도달했어요. 6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 국채 신규 발행을 못하니까 연준 내에 있는 재무부 일반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꺼내서 씁니다. 정부가 국채를 새로 찍어내면 시장에 있는 돈을 흡수하는 것이니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지만 그냥 쓰기만 했으니 시장의 유동성을 덮은 셈이 됐죠. 그렇게 연준과 연방 정부 모두 돈을 쏟아냈기에 23년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주가가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요즘 그런 요인을 다 놓친 것 같아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연준이 긴축 정책이 고용과 소비에 미칠 부정적 변화에만 집중한 거죠. 참 멋진 말을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고요. 내일은 리서치 기관과 전략가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도서원으로 동참해 주신 정여명 학생, 김종훈 학생, A반의 학생들, 그리고 도서원으로 직접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수많은 분들께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고맙습니다.